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입시 판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크게 살펴볼 내용 이렇게 한 4가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수능 점수의 분포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뭐 수시부터 정시까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의대 증원과 또 무전공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대는 없던 1,500명이 생기면서 늘어난 거고요. 무전공은 확대이다 보니까 어디에선가 줄여서 무전공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세 번째, 모집단 인원이 증감이 있습니다. 군이동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통폐합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자유전공 때문에 인원을 축소하면서 또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기학과는 또 인원을 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교차 지원 가능성 우리는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선택형 수능으로 넘어온 22학년도부터 이미 교차 지원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슈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25학년도 입시는 예년과 다르게 교차 지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차 지원은 당연한 기본값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배들의 관성대로 이렇게 막연하게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산점 부분 그리고 점수의 분포상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이 교차 지원이 예년과 다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뒷부분에서 또 이런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점수 분포를 먼저 이제 국어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초반부에 이 점수를 쭉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23, 24, 25를 한번 제가 지금 3년치를 쭉 보여드리고 있죠. 등급간 표준 점수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작년에 국어가 엄청 어려웠었습니다. 보시면 언매 다 맞은 학생이 150점이었고요. 1등급 컷이 133점이에요. 자, 이건 뭔 소리입니까? 국어가 똑같이 1등급이다 하더라도 다 맞은 학생의 어마무시한 정말 파괴력을 가진 그 점수인지 아니면 1등급 받아서 좋긴 좋은데 이 만점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7점 차이가 벌어져서 이쪽에 133부터 150까지 이 점수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차 때도 그랬고 작년 3년 차 때도 그랬는데 국어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이 최고 표점이 높게 형성되면서 1등급 국어 점수 차이가 큽니다. 이러면 수학의 영향력이 원래 항상 크긴 큰데 이게 국어가 약간 뭔가 대체해주거나 약간 뭔가 방어벽을 쳐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차 때 지금 23 수능입니다. 23학년도 수능의 경우는 언매 최고 표점이 134점이고 1등급 컷이 126점이라서 점수 차이가 지금 8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봐도 24학년도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좀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국어의 영향력이 좀 약해집니다. 결국은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국어에 잘 보거나 못 보거나 이 영향력을 좀 약간 좀 희석시키면서 수학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한번 보겠습니다. 23학년과 좀 다르긴 하지만 최고 표점이 이번에는 134점이 아니라 139점이죠. 작년보다는 확실히 쉽게 나왔습니다. 1컷과 비교했을 때 점수 차이가 8점이라 23학년도와 유사합니다. 화작도 보면은 역시 23학년도와 유사하고 확실히 작년 24학년도에 비해서 1컷과 최고 표점 사이가 매우 좁혀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2컷 사이, 2, 3컷 사이도 보면 작년에 뭐 크게 원래 여기는 크게 벌어지진 않아요. 원래 1컷과 최고 표점 사이인데 이만큼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이 국어의 영향력이 작년보다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점 사이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추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평가원에서 발표를 하지 않아서요. 저희 대성마이맥에서 대성학원생까지 같이 좀 검증을 하면서 이 추정치를 한번 우리가 항상 이제 좀 보는데 작년에 언어와 매체 1등급 점유율이 86%로 약 40%의 응시자 중에 이 학생들이 1등급을 무려 86% 정도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 샘플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약 86% 차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확한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전국 분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해 보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 어쨌건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학생이 점수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단순 최고 표점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위권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2등급도 보면은 확실히 2등급부터는요. 작년에 비해서
언매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좀 줄어들어서 63% 정도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걸로 좀 추정되고 있고요. 3등급은 작년과 똑같아서 58% 정도. 그다음에 4등급은 조금 이제 늘어서 47% 정도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국어의 각 등급별 점유율 추정치입니다. 자, 수학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23, 24, 25인데 24와 25의 23과 24의 큰 차이가 그때 뭐였냐면 원래 미적의 최고 표점 원래 높아요. 그런데 작년에 확통과 미적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무려 11점 차이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등급 컷과 최고 표점 사이에 미적이 15점 벌어졌고 그에 반해서 확통은 4점밖에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택 과목의 난이도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어떠냐면 최고 표점이 눌러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미적과 확통 사이가 23학년도 보면은 3점 차이인데 이번에는 5점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표점이 좀 약간 낮아진 걸 감안을 하면은 역시 미적과 확통 사이가 여전히 크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올해는 미적의 최고 표점과 1등 컷이 9점 차이고 확통은 4점 차이. 이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원래 1, 2컷 사이, 2, 3컷 사이는 항상 예년과 비슷하게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최고 표점이 확실히 작년 국어 150점, 수학이 148점이었는데 국어가 139점으로 내려왔고 수학도 140점 내려오니까 극상위권부터 포함한 최상위권의 점수가 매우 촘촘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틀리더라도 의대 지원하는데 부담이 생길 거고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 우리 탐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에 따라서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갈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보도자료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상위권, 극상위권의 경우 상당히 눈치 작전이 많이 필요해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수학의 각 과목별 점유율 추정치입니다. 이제 우리 대성마임에서 추정하는 이 비율인데요. 미적과 확통의 점수 최고 표점 차이가 워낙에 여전히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1등급에서 점유율은 역시 작년에 비슷하게 92% 그리고 확통의 1등급 점유율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막강하죠. 그런가 하면은 점수가 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최고 구간만 그렇지 2, 3, 4등급은요. 예년 대비 확통의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아무래도 좀 쉽게 출제가 되면서 좀 눌러지다 보니까 최고 표점 부근에서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졌지 이 아래쪽에서는 오히려 확통이 점유율이 조금씩 더 늘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교차 지원을 하게 되는 이 여부에 영향을 미칠 때 점수 구조상 어차피 올해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면서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로 넘어오는 게 원천적으로 막힌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조상 자연계 높게 형성될 거긴 하잖아요. 자, 그래도 확통의 생각보다 점수가 1등급은 아닐지라도 2, 3등급에서 오히려 버텨주는 학생들이 많아서 교차 지원에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 분포가 좀 눈에 띕니다. 자, 사탐과 과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24, 25를 비교한 각 과목별 최고 표점과 백분위입니다. 시험이 쉽게 출제돼 버리면은 이 백분위가 100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 보통 우리가 지금은 권장상이 통합변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제가 우선 과탐과 통합을 24학년도와 25학년도를 구분했습니다. 우선 이제 사탐 쪽이니까 이 통합변표 쪽을 이야기해 보면 작년 대비 지금 이게 정확한 것은 각 대학마다 활용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리변표를 할 수도 있고요. 이 통합변표조차도 점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세대가 발표한 이 변표 점수를 보시면 100분위 99는 점수를 좀 일부러 학교에서 좀 조정을 한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평균적인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점수를 보여드리면 이 노란색 부분, 즉 1등급 컷 그 부분 이상은 오히려 작년보다 사탐에 통합변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사탐이 좀 어렵게 나오면서 예년 대비 좀 영향력이 좀 일부 커진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과탐을 살펴보시면 과탐 쪽은요 작년에 비해서 파란색입니다. 다 낮아졌습니다. 거의 쭉 낮아졌죠. 그만큼 과탐이 점수가 좀 쉽게 나오면서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변표로 과탐만 적용을 하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점수 좀 낮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산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시 또 점수가 크게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그냥 이 가산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점수는 아무튼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탐이 좀 어렵게 나왔고 과탐이 좀 쉽게 나왔음을 우리가 이 표로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국어는 최고와 1컷 표점이 내려가면서 국어의 변별 영향력이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수학은 1, 2, 3컷의 표점이 떨어지고 미적 확통한 점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학의 변별력도 좀 낮아지면서 영향력도 좀 낮아지고 결국은 교차 지원할 수 있는 힘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에게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영어는 1등급 인원이 좀 늘어났고 2등급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영향력이 소폭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자, 탐구는 가산점 부여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자연계 학생이 이제 과탐을 2과목을 치른 학생이 자연계 지원했을 때 야, 나 가산점을 받는구나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실제 반영 비율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가질 수는 있어요. 시험을 잘 본 경우. 그런데 이 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나만 받는 게 아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또는 사탐 2개를 본 자연계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감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탐 2개를 응시한 학생이 자연계 지원한 게 내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확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건 원래 기본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반대되는 경우들을 꼭 감안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산점이 부여되는지 여부도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자연계 학과인데 가산점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러면 과탐 2과목이나 사탐 과탐이나 사탐 사탐이나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서강대나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사탐런의 학생들이 좀 반길 만한 어떤 전략적으로 그 점수대라고 하면 반길 만한 정보가 되겠죠. 자, 의학학 계열의 누적 인원을 바탕으로 이제 의대 증원과 무전공 확대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인원은 앞에서 이제 서두에 좀 찾아본 그 내용들 좀 정리한 건데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체 누적 인원을 봤을 때 일반과 지역 인재가 전년 대비 273명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그거 말고 여기를 보면 아주 직관적이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누적 인원을 봤을 때 작년 24학년도는요. 이 치대까지 모집하는 이 인원 자체가 1141명이었는데 올해는 의대 증원이 생기면서 이 누적 인원이 지방 의대까지 1111명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계속해서 지역인재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인재는 각 광역 단위별로 따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등수 개념으로 했을 때 예년 같으면 치대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이 지방 의대까지 갈 수 있는 좀 호재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연쇄적인 영향을 주니까 수의대 갈 수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한 칸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인원이 N수행이 역대급이라는데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의대 증원에 비해서 늘어난 작년에 워낙 이미 N수행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조금 늘었던 거지 그보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이 모든 걸 재편성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연한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그런 부분 대비 어쨌거나 이 증원의 효과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무전공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보가 많아서 이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으로 보는 우리 라이브로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업로드 될 겁니다. 그때는 화면을 좀 정지해 놓고 천천히 보면은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지금 서울대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이 Q&A도 많이 그런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과연 이 무전공들이 어디에 배치가 될까요? 입결이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자유전공, 무전공으로 지원했을 때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무조건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제 까다로워서 나중에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가 이걸 모든 걸 다 정리해 드릴 수 없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꼭 각 홈페이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우선 제가 편의상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점수 대비 상대적인 위치를 제가 이 노란색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일반 학과들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구간 자체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서울대 의대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일반 학과들입니다. 표준 점수 기준으로, 이제 직관적인 표준 점수 기준으로 395점부터 409점인데 자유전공 학부는 우리가 408점 정도로 배치를 했고, 서울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상위 레벨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유전공은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근데 새로 생긴 학부대학 광역은 어떻냐? 역시 이러한 참고사항을 검토해 보면 당연히 상위 학과 정도의 위치에 배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보면 인문은 갑자기 생긴 거 아니잖아요. 원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이냐 지역균형이냐도 다른데, 일반은 중간이고 이 지역균형의 경우는 약간 중하 수준으로 좀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공과대학 광역은 선택자 역시 또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상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첨단 융합은 일반은 중상, 그리고 지역균형 쪽은 중간 정도의 위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위치들, 노란색 있죠? 상인지 중인지 중하인지 중상인지 이 정도만 봐도 좋은 소득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연세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경계열은 자, 글씨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2학년 이후 상경대학 내 2개 전공, 경제하고 응용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학과 정원의 150%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뭔가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하지 못하면 복수 전공으로 이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분명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상경계열은 기존에 모집을 않고 새로 지금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상단의 위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중하, 연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원래 이 언더우드 쪽 하스나 ISE 같은 경우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 하에 배치해 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와 한양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자유전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단에 위치가 되고요. 새로 생긴 학부대학 다군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메디컬의 학생들이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가나군의 스카이라인 학생들이 아마 엄청나게 몰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둘 다 지금 일반과 교과 모두 상단 위치에 이제 입결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은 중상 정도. 자, 한양대학의 경우는 인터칼리지죠. 역시 2학년 때부터 희망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정보입니다. 별도의 인원 제한 자체가 없대요. 연세대랑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겠죠. 그렇다면 다군에서 모집을 하니까 당연히 가나군과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당연히 여기서는 상당한 매력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대 학부대학에 바로 밑에 바짝 붙는 그 정도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학부대학의 일반은 398, 그 다음에 393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점수 기준으로. 물론 이 사이에는 또 어떤 대학들이 있을 거냐면 성균관대 자유전공 말고 또 매우 매력적인 과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중간에 좀 치고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서강대 한번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가 이제 지금 인문 기반 자유전공에서 이렇게 쭉 여러 모집들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상, 중상, 상, 그리고 인문학부 경우는 중하, 그리고 사회과학부는 중, 그리고 지식융합 미디어의 경우는 상 정도로 입결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마 이 정도 배치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마지막 원서 접수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균관대와 중앙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자유전공 계열이 391점 정도로 해서 상대적으로 상위 위치에 잡힐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인문과학 계열은 이제 아무래도 중하,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은 인문과학보다 높죠. 그래서 중간 정도 위치.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은 원래 공과대학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공학 계열보다 낮아서 자연과학 계열이 중하, 그리고 공학 계열이 한 중간 정도로 잡힐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 창의 ICT 공과대학은 다군에 배정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워낙에 컷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그 대학의 위치에서는 상단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화여대, 경희대, 서울시립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화여대는 상단, 인문통합과 자연을 봤을 때 인문통합은 상단에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연통합은 중상, 그리고 경희대는 서울캠의 자율전공은 상, 그 다음에 역시 국제캠의 자율전공 역시 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과 자연이 있는데 둘 다 상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 서울캠의 자율전공의 경우는 서울캠에만, 그 다음에 국제캠 자율전공은 국제캠에만 해당됨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2학년 때 진입이 되는데 역시 인원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국외대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인 자율전공도 있고요. 유형 투들이 이렇게 매우 많습니다. 근데 모집 인원 자체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율전공은 상단에 영어 대학은 중에, 나머지는 거의 중하 쪽, 하 쪽에 좀 많이 배정될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당하는 이 언어들 자체가 아주 이제 인기 있는 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들을 묶어놓은 이 형태다 보니 점수 자체는 높게 형성되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건동공숙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대 KU 자율전공은 상이고요. 공과대학 쪽은 중상, 그 다음에 동국대의 열린전공 인문은 중, 그 다음에 열린전공의 자연은 중상, 그 다음에 바이오시스템은 중하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홍익대 인문자율전공은 상, 그 다음에 자연의 자율전공은 중상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숙명여대의 경우 자율전공은 상, 그리고 첨단공학은 중상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대 증원과 이 무전공 확대되는 부분을 꼭 확인해 보면 의대 증원은 계열 간 연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리한 대로 치대 지원 정도면 지방 의대 정도 될 거고 수의대 정도 되면 약간 한 칸 정도 올라가는 느낌들이 있으니 그 연쇄적인 것들 반영이 된 아마 여러분 배치표를 볼 거고 실제 입결도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무전공 확대되는 부분 전공 선택의 기회 꼭 체크해 봐야 된다. 원래 배정된 인원의 150%인지 아니면 인원 제한이 없는지에 따라 그만큼 매력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정보들이 지금 정시 지원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한 만큼 분명히 그 컷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기회가 많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위치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그 자유전공의 매력이 그러면 타 학교에 비교적 낮은, 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보다는 낮은 데에 비해서 얼마나 매력이 있냐에 따라서 역시 그 컷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선택 기회가 크면 클수록 컷은 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무전공은 확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된 인원들이 있어서 그 영향은 타 학과에 오히려 컷을 좀 약간 일부 변동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축소되는 인원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 또 판도를 좀 봤을 때는 모집 인원의 증감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주요 대학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변화를 보이는, 그러니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이 학과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연대 경제가 전년 대비 47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47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뭐 추합이 몇 번까지 있더라. 89명 모집을 했을 때 몇 번까지 돌더라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까지 돌겠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비율적으로도 분명히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단순한 추합 번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네,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인원 증감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변화를 좀 보입니다. 특히 숙대가 눈에 많이 띄고요. 숙대 경영은 역시 35명이 줄었습니다. 반 토막 났습니다. 숙대 법도 27명이 반으로 줄었고요. 서강대 경영도 102명에서 80명 이렇게 해서 20명 이상씩 줄어든 데도 있고 또 이쪽에서 보다시피 여기서도 보시면 뭐 12명, 13명, 뭐 11명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들 혹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약간 라인들이다라고 하면 꼭 체크해 두고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10명 이상까지만 따지다 보니까 외대도 확실히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연세대의 ISE가 11명이 늘었고 경희대 자율전공이 56명이 늘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연계 쪽에 또 증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 전기전자가 28명이 줄어서 자연계 중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숙명여대 인공지능 21명이 줄었고요. 성균관대 전자전기가 20명이 줄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자, 지금 계속 인기 있는 과들이지 않습니까? 19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의대도 지금 한양대 의대가 16명이 줄었는데 나머지도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자연계 상위 학과들이 모집 인원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10명 이상 줄어든 이 과들 보면 상당히 관심 있는 매력적인 과들이 많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여기까지 10명 이상이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대 소프트웨어 융합이 10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있는데 성대의에 40명이 지금 늘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입결 컷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정리한 거지 여러분이 원서 접수할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원서날 앞두고 관심 갖지 마시고 미리미리 전략을 세우고 이 인원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변표, 수시월 얼마 되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집군의 변경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위쪽 상위 이 라인일수록 역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가 있으면 연고대는 피해서 지금 가군에가 있고요. 그러면 그 아래 구간에 있는 서성안에서의 특히 가나의 경우 분할 모집을 하고 있는 성대나 한양대의 경우도 연대고대가 가군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군이 상대적으로 충원도 잘 되고 점수 살짝 높은 편입니다. 네, 대체로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다시 또 연쇄적으로 빠지면서 나군 대비 가군이 좀 낮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덜 돌고요.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이게 끝없이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 상위권 쪽은 피라미드 구조다 보니까 이게 예민하게 왔다 갔다 역학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슬슬 무딘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군 이동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군 이동에 대해서 모집 인원이 변동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박한 원서 접수 상황에서는 이거 전년도 몇 %나 돌았지? 라고 그냥 단순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집군의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느 군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잘 돌고 덜 돌고 영향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군의 이동이 있을 때는 이 역학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히 모르더라도 아무튼 주의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나머지 대학들도 이렇게 이만큼 다군 모집돼 있고 신설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군 신설된 부분들 대학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모집군 변경 중에 지금 신설된 걸 이야기했었군요. 이제 군의 이동입니다. 군의 이동의 경우도 역시 메디컬부터 포함해서 주요 학과들이 어디로 변동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단위의 인원 증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군 신설되는 경우는 기존 대비 입결 컷은 하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군에 워낙에 모집 단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대비, 즉 중앙대가 예전에는 메디컬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가 작년에 성대가 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성대뿐만 아니라 또 그 위에 또 비슷한 군들이 막 위에 껴들어오니까 기존 대비 컷은 조금씩 다군이 여전히 높긴 하겠지만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기존 대비 하락은 하겠지만 가군, 나군 대비 여전히 같은 학교에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건 작년보다 컷은 내려갈 거다. 그 해당하는 점수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카드가 가나뿐만 아니라 다군도 매력적인 모집 단위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군의 이동, 군의 역학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고요. 단순하게 전년도 입결 충원율 체크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인원의 증감,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꼭 체크해야 되고 또 수시 2월이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까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 2월이 예년 대비 어떻냐도 또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수시 2월이 있는데 원래 20명 있는데 이번에 20명 됐네? 이게 완전 상황이 달라지나? 그렇지 않다고요.
작년에 20명 2월에 됐는데 또 올해 20명 되면 역시 작년과 2월적인 변수는 크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완전 판도 차원에서 이제 가산점 부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차 지원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4학년도와 25학년도 먼저 자연계 쪽을 좀 보시면 과목 지정이 서울대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고대는 과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없어진 상태고 가산점들이 지금 비율 점수가 이렇다라는 거고 문제는 아직 한양대와 성대가 지금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보시면 서울시대는 미적기하를 지정하고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홍대는 미적기하 과탐을 여전히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숙대도 역시 과탐 한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역시 가산점 여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문계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확실히 차이가 있죠. 과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자연계 쪽에 비해서 확실히 사탐은 그만큼 똑같이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계는 주는데 인문계는 안 주는 데도 좀 많이 있다 보니 연대는 주는 게 오히려 반가운 거예요. 중앙대도 인문과 사범은 가산점을 5% 사탐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경희대도 이 모집 단위에 대해서 4점을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울시립대, 동국대도 이렇게 각 모집 단위별로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러한 비율 정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에 정리를 해봤어요. 자연과 인문을 보면 성대하고 한양대 지금 이화여대 이쪽 보시면 인문계가 지금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부여 예정이다 보니까 성대하고 한양대의 경우는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의 경우는 자연계만 주고 인문계는 없는데 자연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6%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탐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연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각 대학교 내에서도 일부 모집 단위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서강대, 한국외대, 건국대는 가산점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언급하지 않고 있는 서울대랄지 고려대랄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왜 없어요? 거기는 과목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교차 지원은 분명 이 가산점, 그다음에 성적 분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걸 정리해 보면 이미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배치표, 종이 배치표가 됐든 온라인 배치표가 됐든 여기는 이미 전년도 입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경향성이 거기에서 좀 더 변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지 갑자기 무해 상태에서 반영될 리는 없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변환 표준 점수의 보정 여부가 아직 발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예년 패턴대로 예측을 할 뿐이지 원서 접수 전까지 통합변표를 쓸지 분리해서 과탐 따로 사탐 따로를 발표를 할지 또 통합변표조차도 어느 구간의 점수를 좀 보정을 할지는 대학교 입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미리 예측하지 말고 꼭 끝까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시 2월 인원 체크도 끝까지 보셔야 되고 모의 지원도 아무래도 매우 요동을 치는 이 움직이는 이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떠냐면 이 첫 번째 요소를 빼고는요 이미 경향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출발점의 이 배치점 말고는 다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수시 모집 마감이 완전히 끝나고 난 28일부터 정도야 인원도 확정돼, 변표도 확정돼,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요동치는 이 수험생들의 눈치 작전도 다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서 안심을 지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를 원서를 본격적으로 쓰기에 앞서서 거의 출발점이라는 자세로 좀 임하셔야 되고 휴식을 취하는 건 좋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